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절기 혈액순환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한절기가 진행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다리에 쥐가 나고 수족냉증이 너무 심하고 온몸이 얼음 같아,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후가 최근에 이상 증상을 벌이고 있어서 사계절 모두가 한절기 같은 기후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 중에도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고, 일주일 중에도 어떤 날은 굉장히 날씨가 더웠다가 어떤 날씨가 추웠다가, 겨울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잘 모르는 그런 날씨들이 자꾸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온도의 변화, 한절기 같은 날씨는 우리 몸의 신체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데, 특히 혈액순환에 굉장히 많은 짐을 지웁니다. 그런데 한절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심장병, 고혈압, 뇌관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절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자, 효, 면을 잡아야 된다,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효, 면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한절기는 혈관 질환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하면 하루 중에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다 보면 하루를 살면서도 이 온도차에 적응하면서 혈관의 수축 위안이 굉장히 부담을 가진다는 거죠.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은 수축합니다. 혈압이 높아지죠. 날씨가 더워지면 혈관은 이완되고,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급격하면 혈관의 수축과 이완 자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심장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한절기 때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더불어서 한국인, 특히 현대인의 문명의 변화로 인해서 실내 온도차도 굉장히 심해요. 여름인데 밖에 있다 갑자기 들어가면 시베리아처럼 굉장히 추운 날씨,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 겨울인데 밖에서 있다가 또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덥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온의 변화가 시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바뀐 온도에 적응해야 되는 굉장히 부담을 가집니다. 온도뿐만 아니죠, 습도도 문제입니다. 장마철에 밖에 나오면 굉장히 습하죠. 근데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으면 들어오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이런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겪다 보면 우리 몸은 굉장히 혈관 쪽에 부담을 가지게 된대요. 자, 가장 먼저 이런 적응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부담을 가지는 우리 몸의 신체 구성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비교감신경계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봤을 때 우리 자율신경계가 하는 가장 큰 세 가지 역할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통한 혈액순환, 더불어서 체온 조절이죠. 체온을 조절시키는 일. 세 번째는 소화기능,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절기처럼 이렇게 온도의 변화가 심하다 보면 그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겠죠. 자,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다 보면 혈액순환에 줘야 될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혈액순환 자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온도 자체가 혈관의 급격한 수축과 이완을 이야기하는데, 자율신경계마저 온도 적응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계 위기가 오는 것이 바로 한절기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절기의 자율신경계의 부담으로 인해서 혈관,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서 해줘야 되는데 바로 소화기능이죠. 자, 그래서 한절기 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화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움직여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소화기관도 움직인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절기 때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보면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하체 근육, 특히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부실해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활동량의 부족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입니다. 혈액순환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화관도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소화 부담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더불어서 한절기 때 걷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스스로 줄여주는, 간격을 줄여주는, 그리고 그거를 조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밖은 여름인데 안에도 굉장히 춥다, 그런 환경에 오랫동안 젖어 있다 보면 자율신경계는 자기의 균형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적어도 하루에 7,000보 이상 걷자, 한절기 때. 두 번째,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리얼푸드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가공식품을 줄이고,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보면 유난히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면역계. 한절기 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의 신체 대사 기능 중에 혈액순환과
양대축을 이루는 게 바로 면역 기능이죠. 면역 쪽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만성염증이 심해지고 면역계에 혼란이 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만성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면역기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려면 한저기 때 우리가 심해지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의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이 부분을 떠올리면 어떤 조직이 떠오르죠? 호흡기죠. 근데 호흡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장폐 커넥션이라고 해서 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저기 때 면역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장 건강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내 세균숲, 장누수 증후군, 장의 운동성. 장의 운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해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저기 때 혈액순환 안 되시는 분들 보면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의 섭취를 좀 더 늘리고 수분 섭취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십시오. 장내 세균숲의 파괴로 인해서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면 면역계 혼란을 만들고 이것이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죠. 장누수증후군은 그 자체로 혈관 내의 염증을 더욱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저기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의 장내 세균숲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서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누수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비타민 B, 비타민 D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연이나 셀륨 같은 미네랄 섭취에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우리 위와 장에 부담을 들어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절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새끼를 규칙적으로 반드시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중년 여성분들을 보면 소화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자체의 밸런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에 더욱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당연히 장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기도 기능이 떨어지겠죠. 새끼를 반드시 드셔주시는 게 중요한데, 가식을 하시는 분들은 절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편식을 하시는 분들은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식사를 소화불량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주치와 상의하셔서 소화운동을 도와주는 소화운동 촉진제나 소화효소 드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번째, 자면효, 바로 소화효소입니다. 저는 소화효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저기 때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을 진찰을 할 때는 반드시 명치 쪽을 눌러보는데요. 열이면 9분 정도가 명치를 눌렀을 때 압통, 소화불량을 호소하십니다. 소화불량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소화불량이 있으면 위에서 굉장히 많은 혈액을 이쪽으로 오게 해서 소화를 시키려는 안간힘을 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다리나 내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다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몸은 대사효소, 소화효소가 있는데, 소화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면 대사효소가 와서 소화효소를 도와주게 되고, 대사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효소가 가서 도와주게 되는 효소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효소가 부족했을 때는 대사효소가 소화효소를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을 신진대사시키는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화효소를 잘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소화효소는 소화효소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2번째는 소화효소 풍부한 음식 자체를 섭취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한다면 소화효소제를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소화효소제를 잘 고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의외로 소화운동이 안 되면서 소화효소를 소진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소화운동 촉진제를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위산 억제제를 너무 남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위산 억제제를 남용하게 되면 위산 자체가 분비되지 않으니까 음식물의 소화와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화효소가 많이 사용되게 되면서 소화효소에 고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궤양이나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 같은 의사의 처방하에 필요한 기간 동안 드시는 것은 반드시 드셔야 되지만, 습관적으로 위산 억제제를 자의로 오남용하는 것은 오히려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소화효소를 돕는 가장 큰 우리의 파트너는 운동이죠. 그래서 한재기 때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5대5로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재기 혈액순환이 안 돼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치의 도움을 받으시되 제가 오늘 알려드린 자율신경계, 면역계, 소화효소의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지 않게 한재기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